아까 타종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잠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돼요. 성염색체에 이제 대립유전자가 있어서 반성유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이 정록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냐면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혈우병. 자, 혈우병은 뭐냐면 출혈이 일어날 때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코피가 나거나 또는 이제 출혈이 일어날 때 혈액에 있는 혈소판과 혈액 응고인자에 의해서 금방 출혈이 멎는데, 이 혈우병 환자들은 혈액이 금방 멎지 않습니다. 자, 혈우병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모필리아라고 합니다. 헤모필리아. 여기서 이 헤모라는 뜻이 피라는 뜻이고요. 필리아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피를 좋아해서 아마 피가 멎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혈우병 할 때 이 헤모가 피를 나타내는 혈자를 쓰고요. 요 우자가 버두자, 좋아할 우자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정록생명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냐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고요. 열성 형질이어서 정록생명과 비슷한 형태의 유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혈우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정상 유전자를 우리가 X 라지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우병 유전 인자를 X 스몰 h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남자의 경우에는요, X 라지 HY와 X 스몰 HY를 갖죠. 그리고서 X 라지 HY는 정상 표현형이, 그 다음에 X 스몰 HY가 혈우병이 되죠. 그렇죠? 반면에 여자는 정록생명처럼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X 라지 H 라지 H, 그 다음에 X 라지 H 스몰 h, 그리고 X 스몰 h 스몰 h 동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록생명처럼 이렇게 라지 H 동형은 정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갖는 경우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부르죠. 보인자. 그리고 X 스몰 h 스몰 h가 원래대로라면 정록생명과 비교한다면 정록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혈우병의 경우에는 X 스몰 h 동형을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 발생하지 못하고 죽어요. 치사됩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 같은 경우에 혈우병의 이 X 염색체 유전을 치사 유전이라고도 불러요. 동형 열성 접합인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태어난 이 개체의 경우에는 혈우병이 있다면 누구일 수밖에 없어?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혈우병은 모두 다 남자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다. 자, 성염색체 유전 형질은 항상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가? 그거는 이제 열성이냐 우성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 왕가의 혈우병인데요. 자,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보인자였어. 자, 이분이 X 스몰 R 다시 X 라지 R 스몰 R을 갖는 보인자였네요. 보인자. 자, 근데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중 한 명은 혈우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여기 가계도를 보면은 여기 딸이 있고요. 딸 있고요. 딸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중에
여기도 아들 있네요. 그렇죠? 아마 요 아들이 그 혈우병으로 사망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 중에는 혈우병 보인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인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보인자.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는 왕가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재벌들은 같은 재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다른 그 가족들, 일반적인 가족들과 결혼을 해서 뺏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가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들이 러시아, 스페인 왕가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빅토리아 여왕의 이 정록생명 유전자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그 빅토리아 여왕의 딸이 아까 보인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여기 보면 그 딸의 딸,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외손녀가 될 거예요. 외손녀. 이 외손녀와 결혼한 요 사람이 러시아 황제였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전해져요? 아들에게 전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딸이 있었고요. 딸의 딸, 여기 외손녀가 있네요. 여기도 외손녀가 있는데 외손녀도 보인자였죠. 그리고 요 외손녀와 결혼한 요 남자, 이 사람이 스페인의 누구냐면 알폰소 13세라고 하는 역시 스페인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그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과 여기 보면 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왕가의 혈우병 유전자가 유럽의 여러 왕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분은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이모의 아들이죠. 즉 얘네들은 뭐냐면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른 나라의 왕족들과 결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왕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다른 귀족이나 일반 사람들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촌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 낳았더니 둘이 혈우병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에서만 봐도 4세대 만에 혈우병 남자가 10명, 그 다음에 혈우병 보인자 여성이 6명이나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걸 보면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 혈우병 보인자가 미친 영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진짜 이제 우리가 보면 가계도 조사를 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자, 요 두 개를 비교하냐면 단일인자는 한 쌍이 있다는 얘기고 다인자는 여러 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단일인자 유전은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눈꺼풀, 귓불 모양 같은 것들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고요. 그리고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이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둘 다 모두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이다. 이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와 다르게 대립인자 그 쌍이 여러 쌍이 함께 작용해서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인자 유전. 자, 이것은 대립유전자 여러 쌍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한 쌍이 있었다면 다인자 유전은 여기도 있고 다른 염색체에 있고 이렇게 여러 쌍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우열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열이 또 뚜렷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형들의 표현형을 개체수를 이제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 정규 분포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렇죠? 중앙 평균값이 가장 많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피부색, 키, 몸무게, 눈 색깔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눈꺼풀이나 귓불은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귓불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에 반해서 피부색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연속적으로 존재하죠. 키도 뭐 150에서부터 2m가 넘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색깔도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단일인자와 다인자 유전의 이런 그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그래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일인자에서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성의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는 키가 150에서부터 2m까지 연속적으로 정규 분포의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죠. 단일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뚜렷이 구분이 되지만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다양하고 중간값이 큰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략 이 곡선 형태는 뭘 띠냐면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요 그래프 있죠?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자,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부교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